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의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22년도 제도 개편의 이제 첫 해인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들을 많이 기다리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 제가 인트로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1부와 2부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자, 1부에서는 일단 세무직 시험이라고 하는 이 구급 시험의 가장 큰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2년도의 시험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이 22년도 제도 개편에 맞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일부에서 큰 이 숲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보여드렸다라고 하면 2부에서는 각 과목별로 속기 달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각 과목별 선생님들을 함께 모시고요. 어떻게 하면 22년도 이 개편된 제도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소통이 돼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채팅을 통한 소통은 제가 앞서 공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 여러분들에게 쭉 올라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부에서는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세무직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22년도의 전반적인 예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숲에 해당하는 전략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먼저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오해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22년도 시험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4개년도를 한번 분석을 해서 왔고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선발 인원. 몇 명을 뽑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서 경쟁률 그리고 합격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쭉 보시면 18년도 이후로 출원 인원이 굉장히 줄었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년도 시험에서는 원래는 800명이었던 거에서 갑자기 이제 안에서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소득금액 증명이라고 하는 팀들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로 300명 이상을 증원해서 결국은 1100명 이상을 뽑는 굉장히 세무직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그런 해였었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한들 거의 84%가 전년 대비 증가했었지만 많이 늘었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아무래도 제도 개편을 앞둔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결국은 합격해서 회계학과 세법이 아닌 채로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서 합격해서 들어간다 한들 이제 뒤에 밀려 들어오는 후배들은 회계세법이 다 착장이 된 채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현직 생활을 쭉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인 건지 많은 분들이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던 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15대 1 정도의 구급시험 경쟁률을 보였고요. 또 보시면 조금 이따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직렬에서의 커트라인보다 세무직에서의 커트라인은 정말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컷이 거의 4점 가까이 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21년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 갑자기 엄청난 80% 이상의 인력 증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훨씬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안에서 합격선도 오히려 4점 가까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21년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회계세법을 준비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혼란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때 좋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22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뽑을 거냐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인력의 이 부족은 항상 고질적으로 뉴스나 어디에서 얘기돼 왔던 내용들이고요. 일선의 세무서를 많이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슈는 항상 끊임없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세무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저처럼 이 실무를 같이 일을 하는 회계사들은요. 모든 저희 일선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뽑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일선에서의 모두의 예측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제도 개편 첫 해에
세무직 공무원 여전히 많이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응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추론 인원 내지는 응시 인원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방직 시험까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끝내면 6월인데 6월에 이제 회계세법을 장착하지 않고 이제 제도 개편 때문에 다시 세무직을 러시해서 들어가기에는 이제 시작해서 회계세법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뽑는다 한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덤비기에는 약간의 부담을 갖는 그런 직렬이다 보니까 여전히 추론 인원은 어떻게 보면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경쟁률이요. 제가 화살표 2개 그렸어요. 아마 작년에 초유로 15% 정도밖에 안 됐던 경쟁률이요. 아마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예측입니다. 많이 뽑는다 한들 많이 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쟁률이 정말 택없이 낮아지지 않을까. 거기서 합격선은 어떨까요? 이제 다 준비를 해서 회계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제도 개편의 첫 해라고 하면 회계세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5과목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도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22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회의 해입니다. 남들이 다 어려울 거다라고 보통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한 그 한 명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거고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세상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뽑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보시면 굉장히 경쟁률도 낮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저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맛보기 힘드실 거고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겠어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기회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열릴 거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보통 세무직은 일반 행정직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 일단 표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게끔 파란색 그래프는 세무직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그래프는 일행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선발 인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직 계속해서 많이 뽑을 거다라고 하는 것의 지표는 수년간 17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보통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세무직은요 역대 거의 1.5배에서 3배 가까운 숫자를 항상 많이 뽑아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22년도 시험에도요 얼마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1100명이 넘어갈지 어떨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숫자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일행직에 비해서는 1.5배수에서 3배수 이상의 이 선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쭉 지금까지의 모든 이 분포상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많이 뽑는 건 알겠는데 이 안에서 경쟁률은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가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일행직과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눈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세무직 보시면 거의 30대 1 많을 때는요. 그 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17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나왔다면 일반 행정직은요. 정말 많을 때는요. 170대 1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예측해 보실까요? 22년도 시험에서의 일반 행정직이요. 보통 세무직을 시험 봤던 많은 분들이 솔직히는 지금 와서 제가 새삼스레 말하는 건 아니고요. 회계학과 세법을 정통으로 준비해서 세무직 시험을 봤던 분들이 실제 연수원 합격해서 들어간 비율을 가지고 국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사회라든지 행정학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뭔가 공무원 시험을 재도전한다라고 하면 그때 생판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회계세법 그나마 악명 높은 그 회계세법을 손에 쥐겠냐라고 하면 그럴 확률보다는 여전히 좀 공부해왔던 일반 행정직이나 사회에다가 한 과목만 더 얹히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한 과목 행정법이라든지 다른 뭔가를 선택을 해서 일반 행정직을 도전할 확률이 높겠고요. 그러면 정말 사상 초유로 지금까지는 1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22년도는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경쟁률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세무직은 경쟁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일반 행정직은 정말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업계의 관측이자 저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압도적으로 낮은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높은 합격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세무직을 선택하고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커트라인 측면에서요. 굉장히 유의적인 이 내용인데요. 자, 커트라인 측면에서 일반 행정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적게는 10점 차이 그런데 21년도 시험만 해도요 무려 25점 가까이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22년 시험은 어떨까요? 커트라인 22년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행정직은요 지금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쭉 공부해왔던 재시생들이
대부분의 과목이 행정학 내지는 사회를 쭉 선택을 해왔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한 과목을 더 얹혀가지고 다시 일반 행정직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5과목 전체가 거의 마스터 수준, 달인 수준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예측키로 지금 400점 가까이 나와 있는 이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관측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무직은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이 어찌됐건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모두에게 이미 공통적으로 인식상 또 실제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 아주 초고득점을 맞는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커트라인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 그렇다라고 하면 둘의 갭 차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공부하는 그들과 세무직을 준비하는 나는 적어도 20, 30점 정도의 갭 차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안정권 안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봤을 때 쭉 방금 분석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많이 뽑는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낮다. 쉽게 말하면 문은 넓은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런 특징에다가 플러스, 자, 과목 제도의 개편 첫 해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 시험까지를 끝내고 이제 국가직 모드로 다시 22년 국가직 모드로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 준비 기간이 아무래도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고득점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모든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 회계학과 세법을 여러분들이 필수로 장착을 하고 결국은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비춰봤을 때는요, 기존에 쭉 우리가 21년도까지의 선택 과목 제도화에서 공부했던 방식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턱이 낮습니다. 커트라인도 굉장히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다라는 물리적인 한계점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 제도 안에서 회계학과 세법은 0.8점 배점,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국어영어 한국사가 1점 배점이었기 때문에 국어영어 한국사에 집중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뽑아내려고 했던 그 접근 방식 그대로를 우리가 22년 시험에 맞춰서 접근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나머지 이제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성공해서 합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존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제가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진 잘 보이실까요? 아프리카 소년들이고요. 제가 잠깐 주제를 바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프리카 소년들이 식순환에 항상 허덕인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물을 정말 마시기 위해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항상 이런 물동이를 들고 아침에 눈 뜨자부터 물을 퍼 나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들고 떠서 다시 집까지 돌아오는 중에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반 이상을 바닥에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효율적으로 물을 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디자이너가, 쉽게 말하면 뭐 공학자라든지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자이너가 뭘 만들어냈냐면 이렇게 큐드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그 다음에 마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잠글 수 있고요. 자, 이 큐드럼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부터는 이 아프리카 소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줄만 매가지고서 끌고만 가면 훨씬 힘이 들지 않은 채로,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물을 바닥에다 쏟아붓지 않고 이 한 통이요 75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번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이면서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공급해서 마실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물을 떠가지고 오면 그걸 정말 하루에 소진해서 먹기 바빴다면 이제는 이렇게 나르면서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물을 나르다 보니 시간도 남고요. 남는 시간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훨씬 여가 생활을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주말에 쉬면서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정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이너가 정말 따뜻한 인간의 마음으로 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라고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고민을 해서 만든 하나의 기술. 그래서 보통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착한 기술이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힘들어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힘들어하는 그 요소들을 정말 따뜻한 시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섬세한 시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 안에서 이러한 적정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며 그때도 이제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며, 맞다,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도 취업의 절벽 앞에서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 저는 그랬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막 졸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다 직장에 가서 쉽게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직장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한번 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세상은 많은 자격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는 취업의 절벽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살기 싫다라고 해서 엎어치기 한 판을 위해서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경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한계사항 앞에서 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할 때 정말 이 악명 높은, 그쵸, 정말 악명 높습니다. 이 선택 과목제를 거의 8, 9년 쭉 유지하는 중 안에 점점 이 선택하는 숫자가 줄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는 거의 연수원에 합격하는 숫자들을 봤더니 뭐 20% 같이 남짓했다라고 보고가 실제로 나올 정도로 회계세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명 높은 회계세법을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분명히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적정 기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드는 기술도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정말 고통받는 우리들에 대한 뭔가 따뜻한 시각으로 누군가가 좀 더 섬세하게 고민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고민에서 제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의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우리가 적정 기술을 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우리 공무원 시험 안에서의 세무직 공무원 시험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나의 이 성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화하는 나의 성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우리가 12년간을 내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준비를 해왔었지만, 그때 수능은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결국 대학이 순위별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무원 시험은요, 수험 준비 기간이 최소한 1년인데 학교처럼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습에 대한 플랜과 스케줄을 짜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버려둔 상태에서 또 그 기간을 1년 이상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채워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은 방대한 양을 소화하게끔 하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게 참 고약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 이거예요. 보통 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한 교시당 한 과목씩을 보는 게 정석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놈의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 저랑 항상 둘이 같이 욕을 하는 100분 안에 무려 5과목을 한꺼번에 다 보게끔 시험 구성 자체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단지 내가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마스터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보는 기술,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시험을 공부하는 기간 안에 내가 어떻게 플랜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시험장 안에서 어쨌건 100분 안에 100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10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풀 수 있느냐, 정말 초시생으로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은요, 시험장 가가지고 난 분명히 공부를 출중하게 다 했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시간을 안배하는 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목 놓아 우는 모습들을 제가 사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적정 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시간을 디자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장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년간, 9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무원 시장에서 쭉 동고동락하며 제가 나름 익혀왔던 여러 가지 기술과 많은 분들의 상담과
그 안에 분명히 많은 분들의 눈물과 고통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바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써준 합격수기, 그리고 또 이 합격했는데 지금 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이 세무직 공무원 이 학생들을 보조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디자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쭉 9년간 쭉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틀을 갖고는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틀은 그렇죠, 회계학과 세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영어 한국사는 어쨌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막연한 눈으로 국어영어 한국사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었지만, 이건 어찌됐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쉬운 한계점에 항상 부딪혀 있다가, 제가 메가 공무원으로 옮기면서 이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정말 제가 꿈꿔왔던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참 마음속으로는 매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무직렬이라고 하는 이 직렬을 시험 보는 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같이 고민해서 가장 최상의 솔루션을 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무늬만 설명해, 무슨 연예인들 토크쇼도 아니고요.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화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 토크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이 금쪽 같은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쌤들이 미리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어떻게 이 변화된 시험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셨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을 디자인하는 게 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흔쾌히 응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참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각 과목별 선생님들은요, 다 자기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죠. 지금까지 쭉 그래봤어요. 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5과목이 강이라고 하면 결국 그 과목을 한 달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 다음 1년이라고 하는 스케줄 안에는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과목부터 몇 분을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결국은 입소문으로 합격한 수험생들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이 몸으로 떼어가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만, 쉽게 말하면 몸빵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왔지, 한 번도 이거를 정제된 언어로 누군가가 정리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렬이 이제 확실하게 딱 정해져서 여러분들이 예점 자체가 예전에 선택 과목처럼 0.8점, 1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과목을 다 고루 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라고 하면,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디자인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시험장 가서도 어떻게 시간을 디자인해야 될지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꿈꿔왔던 내용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이루어진 거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시험에서의 적정 기술, 일단 먼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에서의 시간의 배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24시간을 생활합니다. 이 안에서 안 잘 수 없고요. 먹어야 되고요. 싸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럼 그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한 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 달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럼 결국은 시험장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 다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걸 복습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줄창 강의를 들어요.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실력이 쑥쑥 오르겠지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같이 합의하신 내용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복습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럼 결국은 강의 시간이 몇 시간 줘줬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복습을 몇 시간 할 거냐. 자, 그게 결국은 한 박자가 돼서 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걸 5과목을 공부해서 10개월 안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결국은 처음부터 내가 전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 시간 중에서 내가 국어, 영어, 한국사 각각을 몇 시간을 공부할 것이고 회계세법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강의를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쉽게는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 중에서 일요일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회계사시험 준비할 때 일요일날 뭐 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일요일날 재충전의 시간을 보통 많이 가졌습니다. 초반에 공부할 때는 6일 공부했으니까 일요일은 좀 나를 달리는 시간으로 오전은 좀 잠을 잔다던가 혹은 잘 먹이고 잘 재우는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하지만 과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막 놀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요. 나의 신분은 정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수험생인 거니까 수험생 신분에 맞게끔 나에게 휴식을 주되 월요일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1년 안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양심에 비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안에 합격하려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정직하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합격 수기를 통해서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공부를 해야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자, 6일간, 일요일은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치고 6일간을 쪼개면요. 일주일 72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72시간 중에서 내가 4주간 공부한다라고 하면 288시간. 이거를 내가 10달 기준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자, 결국 여러분들은 2880시간이라고 하는 걸 공부에 투자를 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진검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국어, 영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회계학,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두 과목의 차이가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12년간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회계학과 세법은 전공자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스가 어서부터 출발한다 한들 국어, 영어, 한국사는 들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완벽을 다져가는 형태의 학습이라면 회계세법은 아예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데 불모지에서 땅을 일고 가면서 새로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셔도요. 어떤 게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회계학과 세법이 훨씬 어렵다 내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전체 공부를 토탈 아까 28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의 쿼리는요. 기본 이론, 기출, 응용문풀, 모의고사, 약점 보강 강의.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전체 보수적으로 했을 때 최대한 맥시멈으로 시간을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이라는 관점에서 물론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응용문풀이 없다 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영어도 뭐 응용문풀보다는 안에서 다양한 요 약점 보강 강의가 더 중요하다. 뭐 사람마다의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쿼리가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쿼리를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소요돼야 되는 5과목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안배를 해보니까 결국 모든 풀쿼리 강의를 다 듣는다라고 하면 1870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때 아까 제가 288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 그것도 하루에 맥시멈 12시간을 다 쏟아부었을 때 라고 하면 결국은 65%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 안에서 65%를 강의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주구장창 모든 풀거리를 다 고지고대로만 다 따라가지고 강의만 듣는다라고 하면 복습 시간도 없이 강의만 듣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머리 남지도 않습니다. 머리 남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학습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맥시멈 투자한다라고 할 때 2880시간이니까 이만큼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만 듣고 머리에서 복습이 안 돼 있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 안에 보통 강의만 쭉 돌리고 해봤더니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못 풀더라. 그럼 이제 2년차 때 또 어떡하나. 또 학습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강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수험 기간이 2년, 3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잘못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거고요. 결론은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사실은 나열되어 있지만 선생님들마다 그 안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다르게 조금씩 배열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강의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 강점을 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강의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복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런데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강의를 4시간을 들었다. 그럼 복습이
평균으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회계세법은 다릅니다. 뭐 이 부분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책임지고 쭉 끌어갈 영역이니까, 자, 4시간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이해해서 잡아가는 데까지 4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는 복습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 부분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 복습이 잘 갖춰져야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가 돼서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낼 수 있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그 많은 강의를 다 소화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별해야 된다. 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채로 그냥 쭉 강의만 무조건 듣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고득점을 노릴 수 없습니다. 자, 쭉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통해 제가 뽑아낸 적정 기술 첫 번째. 자, 국어영어 한국사는 복잡한 커리를 따르기보다는 단순 커리와 압축을 통해서 80점 이상을 노리셔야 합니다.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국어영어 한국사는 1점 배점, 회계세법은 0.8점 배점이 아니라 전공 과목과 동일하게 1점 배점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줘서 점수를 레버리지로 올려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어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자, 80점에서 100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하는 이 학습과 점수에 대한 이 학습 곡선을 한번 따져보시면요, 자, 국어영어 한국사는 초반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12년간 공부를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초반에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공부하는 족족 성적이 향상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목은요, 80점 이상을 끌어내려면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80점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한 200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80에서 이제 100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이제까지 들였던 시간보다 배수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300시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300시간까지를 들여가며 국어영어 한국사 만점 방지용으로 틀려라라고 죽은 문제까지를 맞추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게 효율적일 거냐? 이전 시험에서는 그게 효율적이죠. 회계세법 2문제 맞출 때 국어 1문제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회계학과 세법은요, 80에서 100을 끌어올린다라고 할 때요, 일단 기본 학습 곡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회계학은 주구장창 초반에 세법은 주구장창 공부를 해도요, 200시간을 투자해도 점수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시간을 잘 닦아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번에 고득점을 오르는 데까지는요, 100점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뒤에 탄력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어쨌건 공부할 때 이 더딘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버텨나가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어쨌건 점수 배점이 높은 국어영어 한국사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선택 과목제를 이제 선택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작한 회계학 세법 논리를 요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습 곡선 자체가 초반에 이해를 요하다 보니까 점수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그 구간의 결계에 딱 갇혀서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보통 멘붕으로 올해 시험은 망했나 봐,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는 똑같이 1점 배점이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찌됐건 버든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목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적정 기술은요, 전공 과목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전공 과목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다만 회계학 먼저, 그리고 세법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유독 공무원 시험만 세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회계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지만, 보통 회계사 시험에서는요, 세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회계사입니다. 왜? 보통 세법에서 주로 강세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영역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가 회계에 대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조정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회계를 먼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세법으로 이어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먼저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론을 집중하는 6개월 단계와 그 다음 뒤에 문풀을 집중하는 4개월 단계를 기본적인 큰 골격으로 나누시고, 이 안에서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6개월 이 단계 안에서는요, 월별로 5과목을 다 공부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진도도 빨리빨리 안 나가고요,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반복해서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한데,
5과목을 한 달 안에 다 본다라고 하면 진도가 빨리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금방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월별로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 공략해서 공부할 내용들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월별로 과목을 2개, 3개씩을 헤쳐가면서 공부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문제풀이를 집중할 때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5과목에 각각 배분을 해서 이때는 5과목을 다 돌려서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상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시간표를 안배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국어영어 한국사와 회계학 세법 중에서 자, 일단 기본 이론 단계에서 이론을 통해서 물론 이론 안에서도 저는 회계세법 문풀 항상 병행합니다. 그래서 문풀이 쭉 같이 이어진 채로 어쨌건 이론을 완성해 가는 형태의 6개월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뒤에 단계, 문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져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시작점을 7월부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항상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안에서 이제 각각의 과목들을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회계세법을 깔아라라고 했을 때 그럼 월화수목금 6일 전체를 다 회계세법만 하냐? 그건 아니죠. 월별로 회계세법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월화수목금을 다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월수금을 회계세법을 한다면 그 안에서 나머지 화목들을 다른 과목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팀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시간 안에서도 오전, 오후, 저녁 타임으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에 대한 것들을 안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서 회계세법과 함께 국어영 한국사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월별로 2과목 내지는 3과목 정도를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론을 다져가는 6개월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전략을 고민하면서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국어를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영어 강의를 무조건 쭉 다 듣느냐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영어라고 하는 과목 안에도요. 단어를 물어보는 형태의 주제 문제가 있고요. 독해가 있겠고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 영어 안에서도 주제별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나누어질 때 이때 자,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가장 점수가 빨리 오를 수 있는 과목이 이 주제가 뭘까요? 그렇죠. 독해죠. 독해의 경우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하면 점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들었다고 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는 상태. 뭘까요? 그렇죠. 단어와 독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당장 내가 단어를 하루에 정말 1000개, 2000개씩을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10개씩은 외우겠다. 혹은 독해를 내가 초반에는 조금 더디지만 앞으로 쭉 독해를 늘려가서 하루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문은 무조건 독해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장기 플랜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적어도 내가 여기서 이론 단계에서 이런 과목과 접목한다라고 할 때 접목하는 것을 강의를 듣는 것들은 접목하되 지금처럼 단어나 독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접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밑바탕을 깔고 가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외우겠다. 단어를 외우겠다. 혹은 안에서 독해를 무조건 하겠다. 저는 국어라는 영역은 사실 잘 모르는데 국어도 그렇게 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각 과목의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그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 청해 들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항상 달력에다가 각각 해당하는 과목들을 배열을 해놓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저는 오전, 오후, 저녁 타임으로 나눕니다. 하루 12시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만약 내가 월수금을 회계학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일단 회계학 강의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할 거고요. 다만 회계학 강의를 들으면 또 그에 따른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언제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세팅을 할 거고요. 자, 이 안에서 나는 한국사 강의를 저녁에 듣겠다. 한국사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이렇게 복습을 잡을 거고요. 자, 이때 나는 영어 문법을 같이 하겠다 해서 이번 달에는 영어 문법을 강의로 들어가면서 문제풀이까지를 마스터한다라는 플랜을 세웠다면 결국 내가 한 달 안에 세운 과목은 3과목인 거죠. 회계학, 그 다음 한국사, 영어 문법 이렇게 해서 월별 플랜을 짜시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학습량이 상당합니다. 학습량이 상당하고 공부를 소화해야 되는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 2달 내내 그냥 쭉 공부했던 내용들만 타고 가버리면 앞에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따로 공부법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주결산, 월결산
그래서 주중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안에 주중 복습 타이밍을 따로 시간을 배정을 하고요. 주중에 내가 쭉 공부했던 것들을 정말 짧게라도 한번 퀵하게 보게 되면 이게 안 보는 것과는 다른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여기다가 주중 복습 시간을 꼭 배정을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다 풀어보거나 내용들을 다 검토하는 것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만 봐도 보고 안 보고가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만 잡아놔도 일주일에 2번을 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쭉 학습을 해왔었고요. 전환기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회계사 준비하셨잖아요. 1차 준비할 때 몇 과목 보셨어요? 저는 9과목 준비했습니다. 9과목. 제가 지금 공부했던 학습법을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량도 상당합니다.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이렇게 주중에 복습 타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전 과목이 80점 이상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들은 끊임없이 수정이 돼야 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주중 공부 양을 많이 못 채웠다라고 하면 밀린 것만큼 그 다음번에 어찌됐건 보충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완벽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 반성을 이 월별 계획표 안에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잘한 날 동글뱅이, 못한 날 X, 까리하다 세모 이렇게 쳐가며 자기 반성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붙을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는 네가 제일 잘한다. 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기나긴 수험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배분이 중요하지만 시험장 안에서의 시간 배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 우리가 보통 100분 안에 시험을 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절대 이런 시간 배분으로 시험을 보지 않죠. 지금까지의 과목 제도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략 의견을 물어보면 국어 30분, 영어 35분, 한국사 10분 저랑 교수님이 5분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조교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회계학을 15분 안에 컷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시간이죠. 이 중에서 보통 시간이 쫓기면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회계학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회계학과 세법이 1점 배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다 많은 시간을 배분해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추느니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일행직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가 마스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곡선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국어형 한국사를 8, 90, 100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을 요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험장 안에서도 시간 배분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때 보통 우리가 커트라인 자체가 세무직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어나 영어에서 남들이 맞는 점수보다 10점 가까이가 비어도 세무직은 문턱이 낮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국어 25분, 영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많이 붙잡고 있는다고 붙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득점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남들 맞는 만큼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사 10분. 결국은 한국 선생님 맨날 얘기하세요. 여기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른 과목들의 시간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과목이다. 착한 과목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사가 마스터가 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좀 안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자 과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회계학. 제일 중요한 회계학은요. 제가 여기다가 보수적으로 25분이라고 잡았지만 이보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른 데서 쪼개서 늘릴 수 있다면 회계학은 점수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전공 과목 시대에서는 누가 회계학에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쓸 수 있느냐가 결국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법이 처음엔 넘사벽인데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한국사 같은 놈입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해서 합치면 100분. 해서 시간 배분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렇게 과거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시험의 순서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적정 기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조교들과 쭉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험을 봐본 사람들만 알아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앉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세법의 요약 노트, 포켓 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마작 한 바퀴를 샥 돌립니다. 그 머릿속에 그래도 막 본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보셔야 되죠? 세법부터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배치하는 과목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그래서 중간에 뭔가에 시간이 버든이 걸려서 멘탈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리 멘탈이 나가고 시간을 쫓겨도 풀 수 있는 형태의 과목이 2개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사보다는 세법이 정말 개연성 없게 어떤 건 10일이네, 어떤 건 5일이네, 20일이네 막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바로 전에 정말 1, 2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그때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세법 포켓노트 보시고 바로 세법부터 풉니다. 저 같으면. 자, 그 상태에서 맨 끝에 한국사. 이 안에 시간 배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버둥거릴 수 있는데 아무리 버둥거려도 한국사는 우리 조교들의 얘기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10분 안에 풀 수 있대요. 그래서 앞뒤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후달린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형태의 과목을 넣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시간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어의 늪은 시간 조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을 푸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영어와 회계학 중에 그 다음 뭘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일단 회계학에 가능한 시간을 많이 배정하게 되면 회계학은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회계학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요. 시험장에서는 헤맸는데 나와갖고 제정신 갖고 풀어보니까 다 풀렸더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압박감 때문에 긴장이 돼서 계산이 안 되고 버둥거리는 거라 결국 최대한 회계학에다가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 있으려면 일단 골치 아픈 영어를 해치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득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21년까지 영어를 80점 맞을 실력이었다 하더라도 22년 시험은 제가 단언컨대 70이 돼도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커트라인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질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영어 70을 맞고 회계학 세법을 90, 100을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방직에서 우리 회계학, 무수수 정말 많은 분들이 100점을 찍어냈기 때문에 회계학은 초반에 들어가는 시간 공력이 많아서 그렇지 100점까지 끌어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어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아껴서 그 시간을 회계에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끌어내는 형태로 저 같으면 이러한 시험 순서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많은 합격 수기와 그리고 저희 조교들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두는 적정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소리를 내고 그래서 값도 비싸요. 근데 이게 이사 갈 때 되게 골치래요. 그래서 보통 그랜드 피아노는 등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접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할 때 3명, 4명에서 들러붙어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사 품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가품이니까 또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거뜬히 들어올리는 달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결국에 혼자서 이러한 이 그랜드 피아노를 거뜬히 들어올리려면 그랜드 피아노의 정확한 이 안에 있는 구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무게 중심점이 어딘지를 수년간 피아노를 등에 져가면서 몸으로 체득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결국은 강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러닝메이트가 돼서 시험장까지 가실 우리 앞으로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우리 선생님들은요. 결국은 본인들이 등에 진 무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즉 수험생들이 이 한 번 한 번의 시험의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무게와 자존감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나갔다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와서 강의하는 그런 뻐꾸기 강사들이 아니라 정말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외길로 한 길로 쭉 달려오신 그런 달인들 맞습니다. 전학의 쌤을 포함해서 이런 달인들이 지금 이제 2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세무직 공무원 이 시험에 대한 숲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서 제시해 보여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2부에서는 이 달인분들을 함께 모시고 각각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학습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각 달인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들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